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 행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형 병원인 빅5 병원의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을 결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중부권 단수 공천자 12명을 확정했습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 정진석 의원이 공천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과 세 번째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한무치가 국민의힘 특성이냐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는 법인카드 유형에 대한 내 질문에 답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협회는 이달 안에 국내 지도자를 후임 감독으로 선임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걸까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 날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5개 병원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일하는 전공의가 전체 전공의 21%를 차지하기에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을 결의했죠. 이 계획대로라면 우리 국민은 당장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아파서도 안 되고 다쳐서도 안 됩니다. 첫 소식 전담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빅5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이 오는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오늘 새벽 5시쯤 자신의 SNS를 통해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모두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전공의 대표들과의 긴급 논의 결과를 밝혔습니다. 빅5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는 2,745명으로 해당 병원 전체 의사의 39%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해 이들이 이탈할 경우 의료 공백이 예상됩니다. 사직서 제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성모병원 인턴 58명을 비롯해 가천대 길병원과 고대 구로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수련병원에서도 전공의 중 일부가 개별적으로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5개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휴학계 제출 일자를 오는 20일로 통일해 40개 의대가 함께 행동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는 다음 주쯤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내일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방향을 논의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강경 방침을 밝혀왔었죠. 복지부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도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 개시 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의료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또한 2020년대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는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계가 단체 행동을 하면 항상 정부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었죠. 이번엔 다를까요? 신영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의료계가 행동의 수위를 높이자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을 불허하고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전공의들을 선처한 것과 달리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 박탈법도 가차없이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됩니다. 정부가 강경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우호적인 여론 때문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밝힌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을 찬성한다고 답한 인원은 전체 76%에 달했습니다. 4년 전 의료계 문제 해결책 설문조사에서 의사 증원과 처우 개선 답변이 50%대 44%로 팽팽히 갈렸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의료계는 2020년 총파업을 비롯한 대정부 투쟁에서 밀린 적이 없다는 점을 믿고 있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많이 마련을 해놨어요. 정부로서는 그런 거를 쓰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고, 정부는 환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파업 시 누수를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20%대까지 떨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만에 반등하며 30%대를 회복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민생 현장 행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도 동반 상승하며 37%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31%로 하락했는데 제3지대 세력이 통합한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눈에 띕니다. 전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포인트 오르며 33%를 기록했습니다.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29%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한 겁니다. 부정평가도 5%포인트 내리며 58%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 민생 현장 행보에 집중하면서 부정적 기류가 소폭 누그러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이슈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대통령이 민생에 집중하고 올인한다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이 지지율을 좀 상승으로 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상승하며 37%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포인트 하락하며 31%를 보였고 제3지대 세력이 통합한 개혁신당은 4%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제3지대의 경우 통합 전 조사 때보다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선에서 어느 당이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의힘 36%, 민주당 31%, 제3지대 18%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국민의힘이 경기 충북, 충남, 전남 지역 단수공천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4월 총선 대진표에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수현 전 수석의 세 번째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이주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세 번째 단수공천을 발표하면서 세 곳의 추가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선 현역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세 번째 재대결을 치르게 됐습니다. 충남 서산 태안에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조환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리턴 매치가, 경기 이천에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엄태준 전 이천시장이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사선의 김학용 의원과 홍철호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도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용인병에 공천을 신청했던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은 최영희 의원에 이어 현역 의원으론 두 번째 탈락자가 됐습니다. 모든 공천 신청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천이 바로 국민의 지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천은 상대적으로 매끄러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내일부터 텃밭인 대구 경남 지역 단수 공천이 시작되면서 공천 잡음이 불거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단수 공천 지역만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경선을 치를 곳도 공개했습니다. 22개 선거구에서 주요 당직자는 물론 대통령실 출신 예비 후보들도 경선을 치르게 된 건데 아직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선거구에 대해선 경선이나 단수 공천, 재공고까지 언급하며 공정성을 내세웠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충청, 제주의 22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정용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후보 경쟁력과 여론조사, 도덕성 등 심사평가를 종합해 경선 지역을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경선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과 주요 당직자들의 대진표가 눈에 띕니다. 서울 양천갑에서는 구자룡 비상대책위원과 정미경 전 의원, 조수진 의원의 3파전이 벌어지고 서울 강동갑에서는 윤희석 선임대변인과 전주의 의원이 맞붙습니다. 경기 의정부을에서는 이형섭 전 당협위원장과 정광재 대변인이 경선을 치르고 충남 보령 서천에서는
고명관 피부과의원 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이 본선 진출을 두고 경쟁합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잇따라 경선에 나섭니다. 서울 동대문갑에서는 김영우 전 의원과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충북 충주에서는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이종배 의원이 경선을 치릅니다. 일부 지역에 대한 경선 실시 여부는 선거구 확정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서울 강동구 갑, 경기 강명시 갑 두 곳은 선거구 경계 조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선거구 확정이 된 후에 경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면접이 끝난 지역구 가운데 단수 공천이나 경선이 확정되지 않은 곳은 추가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송파갑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경쟁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임 전 실장은 서울 중구 성동갑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인데 여기는 민주당의 꽃길이라면서 민주당이 내리 3선을 한 곳이니까요. 다른 험지를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 전 실장의 중구 성동갑 출마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던 추미애 전 장관이 여기에 출마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표선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최근 서울 송파갑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후보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가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중구 성동갑 출마 의사를 명확히 했지만 민주당은 송파갑 투입을 고민하는 겁니다. 같은 날 진행된 서울 중구 성동갑 경쟁력 조사에서 임 전 실장은 후보군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대신 투입된 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국민의힘 후보로 윤희숙 전 국회의원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민주당 영입인재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 찐명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와 함께 후보군에 오른 추 전 장관은 거론되는 지역만 벌써 4곳입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책임을 들어 임 전 실장을 공천 배제하려는 기류와 온도차가 엿보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어떤 특정 지역 공천 신청을 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전략적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천 신청을 해놓고 나니까. 임 전 실장 측은 공천 신청 마감일까지 기다렸지만 당에선 아무 말이 없었다면서 당시 전략 지역구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출마는 물론 지역구 이동에도 선을 그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 공천장을 거머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얼마 전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었죠. 정 부의장은 돌려주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란 듯 이에 대해 작심 비판했습니다. 후안무치 적반하장이 국민의힘 특징이냐며 강하게 힐난한 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 이용 의혹에 대한 내 지분의 답부터 하라며 받아쳤습니다. 여야 대표의 거센 설전, 정태진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끝나기 직전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예정에 없던 발언을 쏟아냅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돈 봉투 받는 장면을 저도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말로 주머니에 수시 넣었다가 나중에 돌려줍니까? 국회에서 제명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이 대표는 후안무치가 국민의힘 특성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적반하장이 국힘의 종특입니까? 영부인의 디올 명품백 논란 그 자체도 참으로 기막힌 뇌물수수 의혹이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며 MBN에 이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내 질문에나 답하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진짜 불법장을 받았다. 민주당과 달리 우리 당은 그런 것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응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의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기소될 분들끼리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한 거 아닐까요? 같은 입장에 같이 수사받고 계신 분들끼리. 총선까지 50여일 남은 상황에서 여야 대표의 날선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깜짝 복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전 의원에게 고향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고 했는데 이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을 비판해왔던 터라 반발의 목소리가 큰 상태죠. 이현주 전 의원 이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요?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제안으로 이현주 전 의원이 7년 만에 민주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도 별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깜짝 복당입니다. 고향에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할 당시 생각이 짧았다면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을 강하게 비판했던 점에 대해선 반성하겠다면서도 지나간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비판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 평가로 이제 지나간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까지 그걸 가지고 싸울 일이냐.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출신 이 전 의원을 정권 심판론의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분석인데 당장 당내에서는 친문계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친문계 한 의원은 당적을 몇 번이나 바꾼 분이냐고 되물으며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당의 통합과 단합 차원에서 이해 안 되는 결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총선 출마를 놓고도 이견이 나오는데 이현주 전 의원은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라 상황에 따라 당내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40 격전지 속으로 오늘은 아까 임종석 전 실장과 추미애 전 장관을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곳이죠. 중구 성동갑입니다. 성수동 수제화 거리, 마장동 축산시장과 같은 전통 상업지구도 있고 고가의 신축 주거 지역에 공존하는 곳입니다. 여권에선 경제 전문가 윤희숙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 민심은 어떤지 민지숙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성수동 수제화 거리입니다. 이곳은 1970년대부터 공장과 업체가 모여들어 산업단지를 이뤘고 지금은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성수동을 포함한 중구 성동갑 지역구는 지난 2번의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격차를 더 크게 벌리며 이겼습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가 들어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보수세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만큼 개발 이슈에 민감한 강북 한강벨트 표심을 잡기 위해 국민의힘에선 경제 전문가 윤희숙 전 의원이 나섰습니다. 오래된 주거지역 그리고 오래된 상업지역의 재개발 이슈입니다. 거기서 박탈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면서 좋은 계획으로 만들어내는 것. 민주당은 전략지역구로 지정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정부 심판론으로 민심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폭주를 멈춰 세우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전국에는 우리 경제에 되돌이킬 수 없는 이런 실패가 올 것이다. 전통 상업지구와 신축 주거지역이 공존하는 지역 민심은 엇갈립니다. 발전하는데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요. 변화의 바람 속에 같이 이렇게 좀 맞춰갈 수 있는 후보가 중요하지 않나. 뭐 여기 없애고 뭐 아파트를 지은데 그런 소리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 편드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 장사 편드는 사람이 있고. 아직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양당 모두 복수의 예비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치열한 공천 경쟁 결과 경제 전문가와 운동권 대표주자의 맞대결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최돈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에 윤곽이 드러날 줄 알았던 국민의힘 위성정당 간칭 국민의 미래 창당이 연기됐다고요? 네, 다음 주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행정적인 준비도 다 됐고 언제든 창당할 수 있지만 네. 여러 사정을 감안해 연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속내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엔 당대표나 사무총장 같은 지도부가 필요한데 네. 이걸 국민의힘 인력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구 공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의원들이 본인 거취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위성정당으로 옮기기 쉽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그거고. 그런데 또 다른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예, 전략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네. 비례대표 용지 엄청 깁니다. 그렇죠. 당도 많고 이름도 비슷비슷한데요. 이 눈에 띄는 위치에 있어야 찍기 쉬운데요. 지난 총선에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지역구에선 기호 2번, 비례대표에선 기호 4번으로 모두 두 번째 칸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것도 의석수에 따라 기호가 정해지다 보니까 좋은 기호를 받기 위해선 민주당이 의석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도 지켜봐야 해서 지금 일종의 눈치 게임 중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위성정당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최근 당에서 낸 창당 발기인 참여 업무 협조 공고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당직자가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의원 꿔주기 같은 꼼수도 부족해서 당직자까지 꿔가야 하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네. 논란은 또 있습니다. 여기에 직업란이 있는데 여기에 정당인이나 당직자라고 쓰지 말라고 한 겁니다. 우선 허위 기재 논란도 있고 사실 이건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정당법 문제 소지를 아예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손흥민과 이강인 지금 아주 축구협회 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여의도에 나타났습니다. 네, 실제로 여의도에 온 건 아니고요. 예.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입니다. 근조화한 여러 개가 놓여 있는데 윤석열은 손흥민, 한동훈은 이강인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한 위원장이 이를 단박에 거절하면서 번진 당정 충돌 사태 기억하실 텐데요. 그럼요. 이걸 최근 논란이 된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과 이강민 간의 갈등 사건에 빗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누가 보낸 겁니까? 아직 누가 보낸 건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당 앞이나 의원실 앞에 이런 모습 흔하게 벌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당 관계자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전주에 갔다면서요. 사실상 첫 번째 공식 행보죠? 네, 조 전 장관 창당 선언 이후 사실상 첫 일정으로 전주를 찾았습니다. 이 전주를 찾은 이유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단순하게는 뭐 대전 현충원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참배를 하고 가장 가까운 데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한 말씀 드리고요. 이유는 단순했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강도는 셌습니다. 저는 검찰이 선거운동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 배우자에 대해 기소하는 등 편파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민주당보다 더 잘 싸우고 더 앞서 빨리 움직이는 원내 3당의 강소정당이 될 것이라며 색깔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의 배우자죠. 정경심 교수가 복 콘서트를 한다고요? 네, 다음 주 토요일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선 영미시 60여 편을 소개하는 행사인데 출소 이후 정 전 교수가 시민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한 데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이를 두고 배경에 관심이 많은데요. 조 전 장관 측 관계자는 미리 조율한 적이 없고 조국 신당과 관계 없다는 입장으로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도훈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원생에게 연구 생활 장학금을 도입하는 등 이공계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나온 과학계의 불만을 고려한 건데 윤 대통령이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는 도중 졸업생 자격으로 참석한 야당 인사가 고성을 질러 강제로 끌려나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대전을 찾아 12번째 민생 토론회를 연 윤석열 대통령은 젊은 과학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밝혔습니다.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석사과정 대학원생은 매달 최소 80만 원, 박사과정은 110만 원을 지급하는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학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올해 정부 R&D 예산이 지난해보다 15% 삭감된 상황,
윤 대통령은 혁신적 R&D를 위한 개혁의 과정이라며 과학계를 달랬습니다. 그 혁신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세 번째로 카이스트에 방문해 학위 수여식 축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축사 도중 한 졸업생이 고성을 지릅니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졸업생 자격으로 참석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과잉 경호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무슨 권리로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을 폭력적으로 졸업식장에서 쫓아내고 복귀도 못하게 감금한 것인지 대답하십시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에 관련 영상을 공유하며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적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호구역 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시켰다며 법과 규정,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전술 없이 선수에게 모든 걸 맡긴 해줘 축구란 씁쓸한 신조어를 만든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이 결국 경질됐습니다.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100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챙긴다고 하죠. 100억 원이면 축구협회 1년 예산의 약 10%인데 이 감독 하나 잘못 뽑아서 쓸데없는 곳에 돈을 다 쓰게 됐습니다. 박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결국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을 취임 11개월 만에 경질했습니다.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탓에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은 무려 100억 원대입니다. 혹시 금전적인 부담이 생긴다면 제가 회장으로서 재정적인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해임 소식을 전해들은 클린스만 감독은 축구협회의 공식 발표 전 자신의 SNS에 13경기 연속 무패를 강조한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이어 대한축구협회 계정의 구독을 취소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축구협회는 감독과 코치진의 갑작스런 경질로 인한 지도부 공백을 막기 위해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신임 사령탑 선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두둑한 위약금을 챙기고 떠났지만 축구협회는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감독과 코치진을 새로 뽑아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성난 여론에 못 이겨 축구협회가 결국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경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감독에, 코치에 다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인데 MBN 취재 결과 축구협회가 이번 달 안에 감독 대행이나 임시 지도자가 아닌 정식 감독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지도자에게 크게 대여서일까요? 국내 지도자로 뽑는다네요. 이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발표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차기 감독에 대해 국적 등에 대해 상의한 바가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축구협회가 이달 안에 국내 지도자를 후임 감독으로 선임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2월 안으로 감독 대행이 아닌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대표팀을 이끌 정식 감독을 선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차기 감독은 대표팀 내홍을 수습해야 하는 만큼 선수들과 대화가 잘 통하는 국내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축구협회는 홍명보 울산현대 감독, 황선웅 올림픽 대표팀 감독, 최용수 전 강원FC 감독 등을 눈여겨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2014년 월드컵 대표팀을 포함해 각급 대표팀 지도 경험이 있고 선수단 장악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K리그 개막을 코앞에 두고 소속팀 울산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동기부여에 탁월한 면모를 보이는 황선웅 감독은 4월 올림픽 최종 예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용수 전 감독은 소속팀이 없지만 국가대표팀 지도 경력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김기동 FC 서울 감독과 신태용 감독도 물망에 오른 가운데 축구협회는 한국 축구가 위기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감독 선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어린아이들을 상습 폭행한 30대 언어치료센터 재활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5개월 동안 14명의 아동에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뺨을 연속으로 25차례 맞거나 목이 졸리고 머리를 발로 차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변명이 더 기가 막힙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언어치료센터 교실입니다. 30대 남성 재활사가 자리에 앉은 아이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주먹으로 가슴을 때립니다. 다른 날엔 같은 아이의 뺨을 때리더니 태연하게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수업을 받던 원생 14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10세 미만으로 어떤 아이는 연속으로 뺨을 25차례 맞았고 목이 졸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인 아이도 있었습니다. 남성은 피해 학부모에게 전세 사기를 당해 기분이 나빠 아이들에게 손찌검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도 못 자고 아이 맞은 영상만 떠오르고 그랬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죠.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왜 아이들한테 그렇게 화풀이를. 지난해 10월 첫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다수의 장애 아동이 피해를 본 사실을 파악하고 재활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언어센터 원장도 관리 소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다음 주 초로 예상되는 재활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는 대로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술에 취한 현직 경찰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여경까지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5시간 뒤엔 민간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도 있었죠. 백길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입니다. 어젯밤 8시쯤 서울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 A경위가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뒤 도로 위를 걸어가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경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에게 다가가려 했는데 이를 제지하던 동료 경찰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제 순경 아저씨가 이제 말리니까 반말하고 내가 누군지 아냐는데 뭐 핸드폰 꺼내고 뭐 좀 그렇게 하더라고. 난동이 심해지자 경찰은 결국 수갑까지 채웠고 순찰차를 타는 과정에서 해당 여경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연행되는 과정에서 입에 담기 힘든 폭언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리는 와중에 나 그러면서 발로 막 영을 찼어요. 어떻게 걷어차인 거지 뭐. 오늘 새벽 1시 반쯤에는 서울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서울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 B 경장이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식당 단골이라 외상을 하고 나가려다 왜 돈을 내지 않느냐는 다른 손님들 말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임 20여일 만에 직원들의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조지호 서울청장은 오늘 오전 기동본부를 찾아 기강 회의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사이렌을 울리며 끼어든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향해 거친 욕설을 퍼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해 사과를 했지만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구조대원하고는 너무나 다르니까요.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주춤거리며 멈춥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모습을 드러내고 스피커로 욕설을 쏟아냅니다. 당시 사이렌을 듣고 비켜주려던 차량 운전자는 갑작스러운 욕설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앞 차량에 가려져 보이지도 않는 각도에서 훅 들어오더니 갑자기 스피커로 욕을 했단 겁니다. 살면서 구급차에서 욕이 나올 거라는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안이 좀... 사건이 일어난 도로입니다. 사건 당시는 아침이었기 때문에 출근하는 차들로 도로가 좀 막혀 있었습니다. 화가 난 최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하루 반 만에 조회수가 5만 건을 넘었습니다. 욕설을 한 당사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갑자기 환자 상태가 나빠져 급해서 그랬다며 댓글로 사과했지만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사설 구급차 운전자들은 앞서도 보복 운전을 하거나 만취 운전을 하는 등의 사고를 일으켜 구설에 오르곤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사설 구급차의 응급의료법 위반 사례도 135건이나 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어젯밤 철판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던 부산 선적 화물선이 서귀포 해상에서 침수됐습니다. 사고 해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구조 작업이 어려웠지만 선박에 타고 있었던 11명 모두가 다 구조됐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 커다란 배가 기울어진 채 거친 파도에 출렁입니다. 금방이라도 전복될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빨간 구명조끼를 입은 선원들이 손을 흔들며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어젯밤 9시 55분쯤 서귀포항 남서쪽 61km 부근 해상에서 부산 선적 1,900톤급 화물선의 조난 신고가 감지됐습니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화물선은 왼쪽으로 25도가량 기울어져 있던 상황. 사고 해역에 풍랑특보가 발효돼 초속 18m 내외의 강한 바람과 함께 5m가 넘는 파도가 일면서 헬기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경은 고속단정을 조심스럽게 사고 선박에 접근시켜 구조 작업 1시간 반 만에 한국인 선장과 선원, 외국인 선원 등 11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구조 시 선원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서로 밧줄로 고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높은 파도에 헬기가 도착 시에도 호이스트 이용해서 구조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구조정으로 접근해서 사고 선박은 어제 새벽 철판을 싣고 전남 광양항을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던 중으로 현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후 선사 측과 논의해 인양 계획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미국산 전투기 반대 운동을 하거나 국가 기밀을 탐지한 청주 간첩단 3명에게 징역 12년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정 구속된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 사이 유엔에는 제3국으로의 망명까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황정 기자입니다. 충북동지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손모 씨 등 3명입니다. 손 씨 등은 2017년 단체를 만들 때 북한 공작원의 지령과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후 4년 동안 충청북도 지역에서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하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는 등 국내 정세를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만들어 북한 측에 보고했고 일부 지역 정치인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까지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3명 모두에게 징역 12년형을 내리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저해하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6일 유엔에 제3국으로 망명하겠다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세계 인권선언문 14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4조는 비정치적인 범죄나 국제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기소된 경우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손 씨 등은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지연 전략을 펴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3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되고 삼청교육대와 형제복지원까지 끌려갔던 청년이 있습니다. 법원이 45년 만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20대 청년은 이제 60대가 돼버렸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1979년 부산과 경남 마산 일대에서는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이 대규모 민주화 운동에 함께했던 20대 A씨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2주간 불법 구금됐다가 풀려난 뒤 1980년 삼청교육대에 다시 끌려가 한 달 정도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1983년에는 형제복지원에도 수용돼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3년 만에 겨우 탈출했습니다. 영장도 없이 모두 불법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모든 게 세월합니까? 40년 전 일 같으면요. 그리고 대가게 그냥 도망치지요. 사건 이후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의심이 계속 들어 병원 치료도 받아야 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로 지난 2022년에야
A씨에 대한 인권 침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됐습니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5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국가 측은 형제복지원이 1987년 폐원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시점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평범한 20대 청년이던 A씨가 겪었을 고통이 크고 각종 불법 행위로 병까지 생겼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특별한 피해 회복도 없었다며 국가가 A씨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5년 만에 3번의 구금에 대한 책임 일부만 인정된 A씨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집 걱정은 대학생들도 하고 있습니다. 집이 먼 학생은 학교 인근에서 자취방을 구해야 하는데 원룸의 월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100만 원이 넘는 월세방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집을 얻기 위해서 학생들은 식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최민선 기자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숙사에 배정받지 못해 자취방을 구한 이호찬 씨는 학교 주변의 비싼 월세방 가격에 깜짝 놀랐습니다. 관리비 포함해서 72만 원을 달마다 내게 됐어요. 확실히 부담이 되죠. 코로나 이후 자취방을 구하는 수요가 몰리면서 높아진 가격 때문에 학교에서 30분 넘게 걸리는 먼 거리의 집을 구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월세 한 5, 60이면은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큰 집은 100까지 넘어가는 집도 있어요. 반지하도 6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진 월세 부담에 식비부터 줄인다는 학생도 많습니다. 술 약속을 좀 줄인다든지 집에서 채소를 사서 요리를 해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아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의 평균 월세가는 약 51만 4천 원이었지만 올해는 11% 이상 올라 57만 4천 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월세 부담이 커지다 보니 적자는 사기 위험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를 찾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월세보다는 전세가 그나마 저렴한 편이니까 알아봤는데 많이 있지도 없고 있다 해도 너무 비싸서 한 1억 한 5천? 그 정도는. 대학가 공인중개사 7곳을 돌아봤더니 전세 매물은 나오는 족족 나갈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 원룸 전세 다 빠졌습니다. 없어요, 이제는. 두려움 같은 게 이런 게 좀 없어졌죠. 새학기를 앞두고 살 집조차 구하기 힘든 학생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하루 이용객만 5만 3천 명. 서울에서 네 번째로 붐비는 여긴 구로 디지털 단지역 주변은 출퇴근 시간만 되면 엉망진창으로 변합니다. 제발 횡단보도라도 바꿔달라는 민원이 끊이질 않지만 9년째 관할 구청도 경찰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만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에 따로 없는 현장 강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구로 디지털 단지역 앞 교차로. 이곳저곳에서 몰려든 인파가 일제히 역을 향해 바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이들이 걷는 길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길을 건너 역으로 가려면 기역자 모양의 횡단보도로 73m를 가야 하지만 이 많은 인파가 모두 횡단보도를 무시한 채 50m의 최단 거리로 교차로를 가로질러 무단 횡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로 건너신 따라온 이유가 좀 있으신지. 걸음이 조금만 늦어도 신호가 끊겨 도로 가운데 고립되거나 차량과 마주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예 파란불이 들어오기 전부터 미리 길을 건너는가 하면 횡단보도와 상관없이 아무 곳에서나 길을 건너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동선 패턴하고 전혀 안 맞는 횡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던데. 교통 환경을 개선해도 시원찮을 판에 서울시는 2년 전 노선이 12개나 지나가는 버스 정류장을 추가로 세우면서 오히려 인파를 집중시켰습니다. 무단 횡단하는 시민은 더 늘었고 버스 정류장에 인파가 몰리면서 좁아 터진 교통섬은 또 다른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이렇게 인파와 버스가 몰릴 때는 정류장에 서 있을 공간이 부족해서 사람과 버스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단보도를 바꿔달라는 민원이 계속됐지만
관악구청도 경찰서도 차일피일 미뤄온 게 벌써 9년째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관악경찰서는 신안산선 공사가 끝나는 대로 서울시 경찰청과 대책을 마련해보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안산선 공사는 앞으로 2년 더 남았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가장 크고 또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병원이 이스라엘군의 군사 작전으로 아비규환의 현장이 돼버렸습니다. 당시 긴박한 모습이 전 세계로 퍼지며 국제사회 우려와 비난이 거세지만 이스라엘은 완전한 하마스 제거, 그 입장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진 기둥 사이의 뿌연 먼지와 정전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의료진은 피범벅이 된 환자를 끝까지 구해냅니다. 탱크가 진입하는 등 군사작전이 진행되자 아이들은 병원을 나갈지 있을지 우왕좌왕합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유일한 대형 병원인 나세르 병원을 급습하던 당시 모습입니다. Indicating that Hamas held hostages at the Nasser hospital in Khan Yunis and that there may be bodies of our hostages in the Nasser hospital facility. 이스라엘 측은 병원에서 폭발물과 박격포 등 무기를 발견하고 숨어있던 테러리스트 12명을 제거했다며 관련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근처 무덤까지 파헤쳤지만 원래 목적이었던 인질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طبعا شدة الصاروخ كانت عليه المباشرة فقسمته لنا جزئين، الجزء السفلي كان عندنا بالجسم والجزء الثاني كان خارج. 의료진은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을 수레에 싣고 피란길에 오르거나 근처 건물로 피신했는데 무려 500명에 육박합니다. 유일한 안전지대로 평가받는 국경지대에서는 이집트가 10만 명 난민을 위한 난민촌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지난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잔해에서 한글 자음이 발견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의혹이 힘을 얻고 있죠. 한글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포탄 파편에 한국제 무기에서는 볼 수 없는 한글이 각인된 사진이 공개된 겁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한 농장에 웅덩이가 움푹 파여 있습니다. 발견된 포탄의 파편엔 순타지 이신이란 글자가 선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SNS에서 공개한 세르게이 볼피노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경찰국 수사국장은 러시아가 하르키우 지역에서 북한 무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도 파편에 적힌 한글이 북한제란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순타지라는 표현은 신간의 하나의 종류인 것 같은데요. 순발신간이라고 해서 지면에 접촉 시 폭발하는 신간의 종류의 북한말로 보여집니다. 러시아가 사용한 무기에서 한글이 발견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쏜 탄도미사일 잔해 부품에서 지읒으로 보이는 손글씨 문자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분쟁군비연구소는 잔해를 분석한 결과 이 미사일이 북한제 KN-23 또는 KN-24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 러시아의 잇따른 포격 속에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자 역시 속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대선이나 총선 같은 큰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는 꼭 주식시장에 정치인 테마주가 등장을 하죠. 이유 없이 급등락을 반복하다 보니 금융당국이 특별 단속까지 나섰지만 여전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테마주로 묶인 종목은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쳤고 최근 출마를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테마주도 올랐습니다. 길예범 기자입니다. 이른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테마주로 알려진 덕성 차트입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18% 급등했지만 종가는 12%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선언한 지난 13일 테마주로 엮이는 화천기계가 8% 넘게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런 테마주들이 실제 정치인들과는 큰 연관이 없다는 건데 단순히 임원과 대학 동문이거나 고향에 있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거론되는 기업들까지 나서 정치인들과 관련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정치 테마주 과열 양상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3조 8천억 원 규모였던 테마주 시가총액은 4조 2천억 원으로 10% 넘게 올랐고 정치 테마주 지수도 53% 넘게 올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정치 테마주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하고 시세 조정 행위 등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정치 테마주 관련 허위 사실을 생산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로 처벌될 수 있으니 전문가들은 테마주는 시가총액이 대부분 1,000억 원 미만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 쉬워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적과 상관없이 정치 테마에 따라서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또 주가 변동폭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투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한때 재계 맏형 역할을 했던 전경련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위기를 겪었죠. 그 뒤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지난해엔 4대 그룹이 재가입한 데 이어 오늘은 포스코 등 20개 기업이 회원이 됐습니다. 이제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며 정경유착의 고리로 지목됐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때 630여 개에 달했던 회원사는 390여 개로 쪼그라들었습니다. 4대 그룹의 탈퇴로 조직의 근간마저 흔들렸지만 지난해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등 쇄신안을 마련하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1961년 출범 당시 명칭이었던 한국경제인협회로 다시 돌아갔고 경론 끝에 4대 그룹도 회원사로 복귀했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가 경제계 전반에 뿌리 내리도록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오늘 열린 이사회에서는 포스코를 비롯한 20개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했습니다. 4대 그룹에 이어 재계 서열 5위인 포스코까지 합류하면서 옛 명성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경제 구조 개혁과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앞장서 뛰겠습니다. 한경협은 제조업 중심 기업뿐 아니라 IT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상대로도 회원사 모집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경협에 대한 외부의 우려 섞인 시선도 여전한 상황에서 과거 오명을 싣고 명실상부 재계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대한 후속 보도 이어드리겠습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대선 공약이던 양육비 선지급제가 무산됐다는 MBN 보도에 연구 용역을 맡겼고 이를 토대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취재해보니 이미 나온 유사한 연구가 수두룩했습니다. 또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도 이미 제시가 된 상태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화제가 되니까 이제서야 검토에 나선 겁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정부가 대신 돈을 주는 선지급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인 민생 토론회에서도 관련 언급이 나올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도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선지급제 도입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과거에도 같은 취지의 용역을 수차례 진행한 걸로 파악됩니다. 일부 보고서에는 이미 선지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용역 기간은 무려 1년 2개월. 정부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길다고 평가했는데 총선 시기에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미지급 피해자들은 여전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SNS에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는 미투 운동에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이나 SNS도 활용하자 해서 저는 이제 그냥 압박이죠. 압박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거는 거죠. 이런 미지급자 신상 공개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 소원도 진행 중입니다. 개인의 고발 활동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판단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정수기나 식기세척기 같은 가전제품은 참 편리하고 좋지만 1인 가구가 쓰기엔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부담스럽죠. 세 집당 한 집에 달하는 1인 가구를 겨냥해 가전제품들이 작고 또 예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혼자 사는 지수정 씨는 최근 초소형 정수기를 장만했습니다. 가로 길이가 한 뼘 정도에 불과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좀 집도 좁고 주방도 좁다 보니까 그냥 물을 사서 먹었었거든요. 기존 정수기들은 사이즈도 크고 주방에 놓기가 좀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가전업계는 꾸준히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수요에 발맞춰 더 작고 다양한 성능을 갖춘 미니 가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니 식세기, 미니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설치나 이동이 용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실제로 소형 식기세척기의 매출 비중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살면서 삶의 질을 높이려는 소비자 요구에 맞춰 가전도 점점 실용성과 공간 효율성을 높인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파처럼 보이지만 펼치면 척추 안마기로 변신하는 제품은 구매자 가운데 2030 세대 비중이 20%가 넘어 다른 제품보다 2배 많았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하기 너무 좋고 인테리어적으로도 너무 이뻐서 다용도로 좀 사용하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작지만 알차고 실속 있는 미니 가전들이 가전업계의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표를 구하기 위해 피 튀기게 경쟁해야 한다는 피켓팅, 취소된 표를 쟁취해야 한다는 취캐팅,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돌 그룹 BTS나 트로트 스타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 얘기가 아닙니다. 김문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반 클라이번 콩쿨 도전 당시의 모습과 연주를 담은 다큐멘터리. 임윤찬을 보고 클래식에 빠진 팬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누적 관객 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문외한이 보더라도 힘이면 힘임, 기교면 기교, 이게 진짜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오는 21일에 열릴 뉴욕 카네기홀 데뷔 무대가 지난해에 매진될 정도로 임윤찬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피아니스트 중 한 명입니다. 티켓 파워를 주목한 카네기홀은 조성진에 이어 임윤찬의 내년 초청을 일찌감치 확정했습니다. 거장 반열에 오른 젊은 음악인들의 인기는 디지털 세상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모바일 앱에 두 연주자의 다시 보기 영상을 올렸는데 2달 만에 5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회원으로 가입해 공연 실황을 찾아봤습니다. 최근 국내에 클래식 음악 전용 앱을 출시한 애플도 젊은 거장들을 앞세웠습니다. 음악들은 저에게 이게 피아노 연주구나, 그리고 이게 진정한 음악이구나, 큰 충격과 저에게 희망을 줬던 음악들이고, 트로트 가수 임영웅과 맞먹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임윤찬과 조성진. 젊은 거장들의 놀라운 인기가 클래식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감독은 경질됐지만 클린스만 선임을 주도했던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한 책임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사퇴할 거냐는 취재진의 날선 질문에 정 회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과 관련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종합적인 책임은 축구협회 그리고 저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원인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책임론이 불거진 가장 큰 이유인 감독 선임 개입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했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벤투 감독 선임 때와 같이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했고 2013년 당선 이후 3선에 성공한 정 회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입니다. 정 회장은 내년 초 4선에 도전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에도 축구협회를 향한 날선 여론이 쉽사리 진정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비가 그치고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도 쑥쑥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0도, 경주 16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차차 비구름이 밀려들겠습니다. 오전에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밤이 되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을 따라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영하권 보일 텐데요. 서울이 영하 1도, 춘천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은 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가 15도, 부산 14도까지 올라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일요일에 내리는 비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이 비와 함께 기온도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